2025년 7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우발적인 충돌이라 여겼지만 그 이면엔 오랜 세월 누적된 역사적 긴장과 민족적 자존심이 얽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마찰처럼 보였던 사건이 정치와 경제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며 점점 더 복잡한 국면으로 흘러갔죠. 도대체 이 전쟁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시작되었고 누가 그 흐름을 설계했을까요? 단 몇 마디의 언쟁으로 촉발된 갈등은 순식간에 전면전으로 확산되었고 닷새 만에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2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언론은 태국 군인과 캄보디아 관광객 사이의 말다툼을 발단으로 지목했지만 실상은 훨씬 더 깊었습니다. 충돌이 벌어진 따므안톰 사원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양국의 역사와 국경 갈등이 집약된 상징적인 장소였고 이곳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국경선을 넘어 국제 정치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뿌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마찰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긴장과 외부 강대국들이 얽힌 전략의 결과였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시작됐지만 끝내는 데는 딱 한마디 말로 충분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모든 흐름을 멈춘 것은 총도 병력도 아니었습니다. 한 정치인의 발언 한 줄이 전황을 완전히 바꾸었죠. 지금 휴전하지 않으면 무역 협상은 없다. 그 문장은 국경의 총성을 멈추게 했고 세계의 시선을 단숨에 끌어당겼습니다. 말 한마디가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었다면 그 시작점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누가 이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고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전쟁이었다면 그동안 희생된 죄 없는 사람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전쟁의 조각난 퍼즐을 하나씩 맞춰갑니다. 그 깊숙한 이면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태국과 캄보디아, 라오스가 맞닿는 국경지대. 그 트라이앵글 지역은 오랜 시간 불안정한 평화를 간신히 유지해온 지역이었습니다. 2025년 5월 28일 이곳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군 사이에 소규모 충돌이 발생했지만 당시엔 상황이 더 악화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랫동안 쌓여온 긴장감이 드러난 한 단면에 불과했습니다. 이 지역은 수백 년에 걸쳐 대립과 불신이 축적된 공간이었고 언제든지 다시 불이 붙을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두 달 후 발생했습니다. 2025년 7월 23일 캄보디아 측이 매설한 지뢰가 터지며 태국 군인 5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1명은 다리를 잃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나라 모두에게 물러설 수 없는 군사적 충돌의 명분이 되었고 이미 가열되던 긴장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24일 따므안톰 사원 인근에서 발생한 캄보디아 관광객과 태국 군인 간의 언쟁은 사태를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몰아갔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따므안톰 사원은 오랜 세월 양국이 각자의 역사와 정체성을 투영해온 고대 사원이었습니다. 단지 문화유산을 넘어 이곳은 국경선과 민족적 자긍심이 충돌하는 핵심 현장이었죠. 이곳을 둘러싼 갈등은 더 이상 외교로 봉합될 수 없을 만큼 첨예해졌습니다. 이 긴장의 뿌리는 식민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반도인,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을 식민지화하며 국경선을 임의로 그었습니다. 분수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했지만 실질적인 통제나 합의 없이 이뤄진 선긋기였기에 특히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경계는 애매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던 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 불만은 시간이 흐르며 갈등의 씨앗으로 남았습니다.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프레아 비히어 사원의 소유권을 캄보디아에 귀속된다고 판결했지만 주변 영토에 대한 경계는 여전히 불분명한 채로 남았습니다. 이후 2008년 캄보디아가 이 사원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 태국은 강하게 반발했고 갈등은 군사충돌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다시 한번 따므안톰 사원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원은 유물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공간이었습니다. 양국이 서로의 정체성과 국가적 정당성을 걸고 대치해온 상징적 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소유권은 단순한 문화재 문제가 아니라 주권과 권위의 상징으로 전환되었고 이로 인해 7월의 사건은 오랜 갈등을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국경 분쟁은 단지 영토를 둘러싼 문제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오랜 갈등은 수백 년의 역사적 대립뿐 아니라 양국 정치의 내부 사정과 외부 이해관계까지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을 촉발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예상 밖의 지점에서 비롯됐습니다. 바로 두 지도자 사이에서 오간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양국은 과거부터 단순한 국경 협력 이상의 밀접한 정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태국의 패퉁탄 총리와 캄보디아의 훈센 전 총리는 오랜 시간 서로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손을 맞잡아온 관계였죠. 특히 패퉁탄은 태국 전 총리인 탁신 신타와의 딸로서 강한 정치적 배경을 지니고 있었고, 훈센 역시 탁신과 두터운 친분을 쌓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외교적 협력뿐 아니라 서로의 내부 정치에도 조심스럽게 발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패퉁탄 총리가 훈센과의 통화에서 자국 군부를 겨냥해 구시대의 세력이라며 나를 세운 것입니다. 이 발언은 태국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수였지만 훈센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훈센의 정치 기반은 군부의 신뢰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패퉁탄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이 아닌 자신의 정통성과 권력 구조를 부정하는 도전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사실상 배신으로 간주했고 곧장 패퉁탄과의 정치적 연결고리를 끊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는 무너졌고 동맹은 균열을 넘어서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군부의 지지를 상실하면 정치적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훈센에게 이 발언은 결코 넘길 수 없는 위협이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는 약 160개의 카지노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중 포이펫 지역만 해도 150개 이상의 카지노가 밀집해 있어 캄보디아 국경 도박 생태계의 핵심지로 꼽힙니다. 태국 내에서는 카지노가 불법이기 때문에 수많은 태국인 관광객들이 이 국경 도시로 넘어와 도박을 즐깁니다. 그만큼 이 산업은 캄보디아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경 지역 경제 전반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오랫동안 유지되기 어렵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가 국내 카지노 산업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판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만약 태국에서 카지노가 공식적으로 허용된다면 국경을 넘어갈 필요가 없어진 태국인 관광객들은 자국 내에서 도박을 즐기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캄보디아 카지노 업계의 직격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태국은 연간 1,200억에서 2,400억 바트에 달하는 추가 수익을 예상하며 관광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대, 그리고 음성화된 도박 산업의 양성화까지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면에서 이득이었죠. 반대로 캄보디아는 태국인 관광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였기에 이런 변화는 그들의 경제적 기반 자체를 흔드는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제는 이 경제적 충격이 단순한 산업 변화로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캄보디아 카지노 산업은 훈센 전 총리의 핵심 권력 기반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이 산업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창출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해온 인물이었죠. 그런 만큼 태국의 움직임은 단순한 국내 정책이 아닌 훈센에게는 생존을 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패퉁탄 총리가 카지노 합법화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훈센은 자신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강경한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은 점차 국경을 넘어 정치, 경제 전반으로 확산됐고 마침내 무력 충돌로 비화하게 됩니다. 이번 전쟁의 이면에는 영토나 사원 같은 눈에 보이는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전선 위에서 정치 권력과 경제 이권을 둘러싼 복잡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결국 총성과 함께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피를 흘리는 전쟁터 한쪽에서 누군가는 그 피 위에 돈을 쌓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져야 돈이 도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이 싸움이 멈추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국가 간 다툼이라기보다는 각국 권력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관계는 국경을 뛰어넘는 구조 속에서 서로에게 칼끝을 겨누게 만들었죠. 결국 이번 사태는 지역 분쟁을 넘어 정치적 판단과 경제적 선택이 불러온 국제적 충돌이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갈등은 국경 분쟁에서 출발했지만 어느 순간 그 경계는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양국의 이해관계 너머에 훨씬 더 큰 두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미국. 두 강대국은 이 전장을 자신들의 전략 지형도 위에서 재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은 명백한 군사적 우위를 지니고 있었고 캄보디아는 전투기 한 대조차 없는 열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캄보디아가 주저없이 전면전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뒤에서 중국이 강하게 밀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무대 뒤 진짜 플레이어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동남아시아 전역에 거대한 자본을 투입해왔습니다. 도로, 항만, 댐, 에너지 인프라를 잇따라 세우며 1대1로 전략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심지어 태국까지 연결하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캄보디아는 중국에 있어 가장 충성도 높은 파트너였고 대형 국책 사업에서부터 카지노 산업까지 중국 자본은 캄보디아 곳곳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의 카지노는 중국의 VIP 고객들이 주도하는 고수익 산업이었고 이 구조는 중국, 캄보디아 양국 모두에게 거대한 이익을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태국이 자국 내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하며 이 거대한 수익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은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며 태국의 확장을 막기 위해 군사적 지원까지 확대합니다. 전투 장비, 물자, 전략 자문까지 제공하며 전쟁의 양상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이죠. 한편 미국은 전통적으로 태국과 긴밀한 군사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서 태국은 미군의 훈련과 방산기술 이전 등 수십 년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전쟁에서도 미국은 공개적 개입은 피했지만 태국의 무기 체계를 통해 영향력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이 개입한 전쟁이라면 미국도 결코 눈 감지 않겠다는 메시지였죠. 그렇게 전쟁은 두 나라 간의 충돌이 아니라 두 강대국의 이해가 교차하는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총은 국경에서 울렸지만 방아쇠를 당긴 손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겁니다. 싸우는 건 태국과 캄보디아이지만 이득을 보는 건 싸우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눈앞의 전쟁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깊고 길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던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국경을 사이에 두고 포성이 이어지던 어느 날 멀리 떨어진 미국 워싱턴에서 한 정치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그의 말 한마디가 전쟁의 모든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총알도 협상도 아닌 단 하나의 문장. 지금 휴전하지 않으면 무역은 없다. 미국은 태국과 캄보디아 모두에게 막대한 수출입 규모를 자랑하는 경제 파트너였습니다. 태국은 미국의 아시아 생산 거점 중 하나였고 캄보디아는 의류와 농산물 수출의 절반 이상을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었죠. 트럼프는 이 경제 관계를 전쟁을 멈추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군대를 보내지 않아도 그의 한마디는 두 나라를 침묵시켰습니다. 포탄보다 강력한 무기, 그것은 바로 무역협정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억 달러가 날아간 전쟁. 그런데 그 모든 갈등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끝날 수 있었다는 사실. 죽은 건 병사였고 돈을 번 건 정치인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전쟁일까요? 아니면 쇼였을까요? 처음부터 이 전쟁은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 애초에 싸움 자체가 정말 필요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본 것은 총과 탱크의 싸움이 아니라 숫자와 계약서 위에서 벌어진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긴 건 손가락이 아니라 계산기였고 싸움의 룰을 정한 건 장군이 아니라 투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중심에는 분명 미국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장에 나타나지 않고도 무역 압박만으로 전쟁을 끝내고 동시에 자신의 영향력과 이익을 모두 챙겼습니다. 한마디로 싸우지 않고 이긴 겁니다. 이 전쟁의 그림자에는 방산 산업도 있었습니다. 태국은 전쟁을 통해 한국의 최신 무기 체계를 테스트했고 이는 협상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은 단지 충돌의 현장이 아니라 마케팅 무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무역을 활용했고 한국은 무기를 팔았고 태국은 그 무기로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모두가 한 발 물러섰지만 누구도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싸운 나라만 상처를 입었고
전장을 둘러싼 강대국들은 이익을 챙긴 채 다음 판을 준비합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사과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다시 계산기를 두드리며 다음 전장을 준비할 뿐이겠죠. 결국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전쟁의 주인공은 국경을 지키는 병사도 사원을 지키려던 시민도 아니었다는 것을. 전쟁을 일으킨 것도 끝낸 것도 모두 숫자였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충돌, 그 이면에는 국가의 자존심과 숨겨진 계산, 그리고 강대국들의 셈법이 숨어 있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움직인 국제사회까지 모두가 각자의 목적을 향해 움직였죠. 하지만 결국 가장 큰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것은 전장에서 살아내야 했던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나와 다름은 결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사실. 그리고 갈등을 멈추게 하는 힘은 결국 총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말 한마디가 수십 명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요. 와이월드는 세상의 아이러니에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답은 언제나 그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삶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나와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는 시선, 그 시작이 곧 평화의 첫걸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